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이고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법이 통과되고 국가와 산업보호를 할 수 있다.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 지금 가장 치열하게 빼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사기밀, 산업 스파이들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극악한 또 하나의 행태입니다. 간첩법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형법에 95조부터 99조까지가 간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든지 정보를 빼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온갖 그 유형의 이적 행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으로서 다스리는 어떤 기준을 세운 게 95조부터 99조입니다. 그 중에서 간첩에 해당되는 것이 98조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이겁니다. 적국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다음 행위들이 예를 들자면 뭐 정보를 빼낸다든지 뭐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들이 뒤에 깔려 있습니다. 딸려갑니다. 그런데 적국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된 건 북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적은 사실상 그러니까 간첩은 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도 우리의 가상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만 안 됐을 뿐이죠. 중국은 비밀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공안들을 암약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중국 간첩들이 있다는 걸 국가기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간첩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국정원에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사진 촬영한 중국인, 부산항에 가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군함을 촬영했던 중국인들 풀어줬더군요. 드론 촬영한 사람 풀어줬고요. 미국 군함을 찍은 2명은 법 적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사 기밀을 그렇게 획득하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애매모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왜? 적국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꼭 개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 그러자, 이건 수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러자 당신 민주당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아니 당신들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얘기야? 아니야, 우리도 했어. 당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일부가 사실 이 법 개정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도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이 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4년 9월 8일 기사입니다. 헌정사상 첫 전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박지원입니다. 국정원장까지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이고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법이 통과되고 국가와 산업보호를 할 수 있다.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 지금 가장 치열하게 빼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사기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업 스파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전략자산입니다. 핵 못지않게 핵보다 더 귀중한 산업 정보이죠.
이런 산업정보들은 사실 군사 안보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좌우하는 기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이 미비해서 법 적용을 제대로 못해서 마음껏 간첩들이 암약을 하고 마음껏 우리의 산업정보와 군사 기밀들을 빼내서 유출한다면, 아니 지금까지 유출하고 있었고요. 언제까지 그걸 방관하겠습니까? 박지현이라는 자를 제가 그닥 신뢰하거나 또는 그의 정치 철학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른 말입니다. 최소한 4건 중에 3건이 민주당에서 옛날에 발의가 됐었습니다. 간첩법을 적국이 아닌 외국까지 포함해서. 사실 우방도 산업 스파이와 군사 스파이들을 서로 배치합니다. 블랙 요원으로. 기억하시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싱크탱크에 거기에서 한국통으로 근무하던 모 여성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논문이나 또는 그분의 발표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용했습니다. 제 칼럼이나 제가 쓰는 논문이나 대단히 해박하고 대단히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전망을, 그 분석을 또한 전망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정말 순수한 애국심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과 늘 정보를 교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어떻게 했죠? 10여 년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진도 찍고 이 접촉을 예의주시했다가 몇 개월 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적죄로 아마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기밀에 대해서 혈맹, 우방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첩보란, 공작이란. 그런데 우리는 적국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느껴야 될 지점은 뭔지 아십니까? 갑작스럽게 말을 바꿉니다. 누가요? 민주당이요. 법 개정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서영교 등등 민주당이 정말 저급한 그런 배지를 달았지만 참 저급한 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또다시 간첩 얘기냐? 도대체 언제적 간첩 얘기냐?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 전현희도 얘기합니다. 아니 특활비는 대외비라면서 제출 안 하는데 뭐가 국가기밀이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간첩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외국 간첩에 의해서 우리 국가 기밀이 마음껏 유린당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당시 수개월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자 우리도 간첩법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다. 왜 너네가 뒤늦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레드 컴플렉스냐? 왜 또 색안경을 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첩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자들은 지금 또다시 중국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입장을 바꿨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 대사는 바뀌었죠. 이 전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입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싱하이밍의 설교를 다소곳이 듣는 장면, 엄청나게 불쾌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싱하이밍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이해찬이,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해찬이 중국으로 달려갑니다. 수일 후에 민주당의 의원들 수명이 또다시 중국으로 달려갑니다. 이해찬이 돌아오는 날 바로 3명이 또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한 2주 넘게 민주당 의원들이 들락거립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야말로 중국이 소환하는 게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소환에 또르르 달려가서 머리 조아리지 않았겠느냐. 이재명이 표현하듯이 그저 쉐쉐 고마워하면서 그들의 지령을 그대로 떠받들고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은 사드 재배치를 주한 중국 대사관의 무관에게 브리핑을 했던 그런 그 정부의 그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짝스럽게 간첩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이 민주당의 저희가 과연 무엇이냐?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첩법이 정말로 통과되는 그 시점까지 민주당이 과연 또 어떠한 논리로 이걸 막고 또 어떻게 중국을 옹호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사대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들은 좀 할 말을 잃었지요.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자유진영의 블록화를 거기에 몰입한 나머지 중국과의 관계를 외면해서 우리의 경제가 침체됐다. 이 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힘든 건, 중국 때문에 힘든 건 중국이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10년마다 한 번씩 정권을 교체하는 그나마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런 전통을 계속 유지해왔는데 시진핑은 그 전통 관습을 깨고 장기 집권을 꾀하면서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높은 경제 성장률로 유지하던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자 그동안의 거품 경제가 그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1990년도 말에 충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경이죠. 충칭은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우리의 서울과 경기도와 또 다른 몇 개의 자치단체를 다 합쳐서 가질 수 있는 인구를 하나의 도시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충칭은 거대한 공사판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조그만한 마을, 도시의 농민들이 다 차를 타고 모두 다 충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농민공이지요. 전부 공사판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중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거품이었다는 것,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이 갖고 있던 프로축구 구단들이 월급을 못 주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부동산 회사들에게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던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출이 힘들어지지요. 그러자 어쨌든 중국은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 북한의 유착,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비자, 일방적인 무비자 선언을 했고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시진핑이 참석을 한다라는 그런 지금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좀 더 버텨줘서 윤석열 정부를 괴롭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시진핑이 유화적인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공격할 기제 하나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겠지요. 좌우지간 민주당의 이런 태도 돌변이 그저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역화폐를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기를 바랍니다. 왜?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는 건 우리의 정보들이 앞으로도 수년 동안을 그저 유린당하는 걸 넉넉히 지켜보고 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